두 쪽입니다. 뭐가 두 쪽이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주말 둘로 쪼개진 탄핵 찬반 집회입니다. 네. 아까 저희 사진으로 살짝 일면 소개하면서 보셨죠. 서울 이 전국 곳곳에서 네,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비상계엄을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영상으로 보셨죠. 이거 지금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저 왼쪽에 있는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은 어제 경복궁역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예요. 여기는 탄핵 찬성 집회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가 동대구역에서 열렸던 거죠. 양쪽 다 사람이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광화문역 경찰 추산 기준 3만 5천 명 몰렸고요. 동대구역은 경찰 추산 기준 5만 2천 명이 몰렸다. 합하면 대략 9만 명가량 되죠. 근데 양쪽만 몰린 게 아닙니다. 광주에서도 또 집회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추산하지 못한 다른 지역들도 잔잔하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9만에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국민들이 이 주말 이렇게 추운데 뭐 영하 지금 체감 뭐 10몇 도, 20몇 도 얘기가 나오는 이 와중에 다 거리로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김수민 위원님, 이걸 생각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성으로만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일단 뭐 집회 시위를 하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부여받고 있는 자유입니다. 네. 권리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집회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탄핵을 두고 찬성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데,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인 거거든요. 네. 인원 동원, 물론 집회하는 입장에서는 인원 동원 많이 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동대구역 집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니까 무슨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하면 탄핵도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지지율로 언급한 것도 여론조사의 과표집 논란이 있거니와 다른 여론조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여론을 올린다고 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네. 어느 정도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이 부분에서 애매하게 되면 헌법재판관들도 국민 여론을 신경을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파면해야 될 만큼의 위헌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이상은, 그러면 집회 인파가 얼마가 됐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을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뭐 자신의 생각대로 같은 생각끼리 모이고 집회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인 거고 보장해도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뭐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지 간에 이 집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에 근거하는 내용이어야지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을 얘기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집회를 지금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탄핵 찬성 집회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나뉘인 이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각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결론을 내려도 이 결론에 반대되는 쪽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어느 쪽도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은 뭐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정부 이전에도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달았잖아요. 좌우로 나눠서. 그런데 탄핵을 계기로 해서 이게 뭐 대한민국이 거의 이제 두동강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보수층에서는 뭔가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랄지 아니면 이제 보수가 결집을 하면서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아지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거라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결집에 굉장히 불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보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제 보수 결집이 굉장히 너무 극대화되니까 네. 약간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제 자신들도 나가서 하자고 하는데 현재의 어떤 결집력에서 보면 이제 보수가 훨씬 더 결집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어떤 윤 대통령의 지지도랄지 아니면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그럴 때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때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또 기각됐을 때는 또 다른 쪽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판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어느 쪽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지금 헌재가 심리 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죠.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반대편에서는 결론이 난 거에 대한 반대편 쪽에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어떻게 보면 들고 일어난다거나 강하게 반대한다거나 목소리를 낸다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그만큼 광장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양쪽으로 지금 쭉 나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건물 도면 공유 답사까지 이번엔 헌재 난동 모의 커뮤니티 수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로 쉽게 해서 쳐들어가자라는 취지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들어갑시다라는 취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건물 도면도 있었고요. 내가 답사 갔다 왔어요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 여기 볼까요? 저희가 일부러 좀 뿌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보이면 안 되니까요. 다만 이렇게 굉장히 상세한 건물 도면도 자체가 그대로 이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더라. 안에 내부 구조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 3시에 내가 갔다 왔어요 라고 하면서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헌재의 담벼락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담벼락이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이거 넘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라고 글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런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서부지법에서 분명히 난입 사태가 있었죠. 지금 수십 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헌재에서도 사실상 모의한 이런 정황이 헌재에 대해서도 모의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그러니까 왜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이 코너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답사까지 갔다 오고 도면도 공유하고 이건 실행 의지가 확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네, 일단 실행 의지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있었는지 네. 또 얼마나 이것을 예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설령 이것이 실행 의지가 없었다고 해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선동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행 의지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중대한 것이 이게 서울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경우도 도면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서부지법 사례보다 헌법재판소에 관련한 이런 어떤 난동의 기밀할지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서부지법은 전국 여러 곳에 있는 법원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서부지법을 습격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서 여러 재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를 습격한다 혹은 난동을 부린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지정돼 있는 헌법기관에 대한 난동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형법상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란죄까지도 일단 이 혐의 차원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단정 드리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정도로 공격할 정도면 이제 국헌문란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수민 의원님 말씀은 이게 실제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선동만으로도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선동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동만으로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실행 의지가 있었다면 미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판단이라면 미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볼 내용이 네. 이게 과연 단순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랄지 이제 건조물 침입이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사안은 이제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수냐 기수는 실행의 착수가 된 이후에 네. 그것이 미수냐 기수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도 사안만 가지고는 처벌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어떤 소요나 네. 폭동으로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죄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때는 이제 예비 음모도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단순히 실행 착수가 없다 하더라도 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실행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의 어떤 준비 자체가 예비 음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죄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히 이제 강성인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네. 그다음에 탄핵의 기각에 대한 탄핵 반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헌법재판소의 심판 자체는 정치적인 재판이 약간 그래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명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수층이 원하는 것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랄지 탄핵 심판 기각,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를 올리려고 한다면 사실 이런 폭동을 뭐 애비하고 음모하고 이런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지지도를 얼마나 떨어졌는지 결과가 안 나왔지만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게 굉장히 우려를 낳게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랄지 탄핵 반대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또 법적인 책임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평화적 방법,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이렇게 커뮤니티에 뭐 올라가고 뭐 이 침입하자 뭐 들어가자 이런 얘기의 취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처벌이 받는 건 분명하고 다만 처벌의 이 경중 정도는 어떻게 깊이 들어가느냐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건 역효과다. 목적하는 거에 반대되는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뭐 도면도 공유를 하고요. 뭐 직접 가서 뭐 담벼락에 높니 낮니 사다리를 뭐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초코퍼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초코퍼지 입고일 2월 13일입니다. 입고 위치는 헌재 앞입니다. 입고 수량 넉넉하니 많이 찾아주세요. 언뜻 보면 초코퍼지 아이스크림이죠. 이 초콜릿 이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는 건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무료로 나눠주나? 입고 수량이 넉넉하니까 많이 찾아달라는 거가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앞에서 나눠주니까 많이들 오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이 뜻이 아니라면서요. 네, 얼핏 보면은 이렇게 과자 이름 같지만 네. 사실 미국의 어떤 영화를 보면 이제 숙청의 날이 있다고 해요. 막 자유롭게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그런 퍼지데이라는 날을 좀 우회적으로 가리켜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네. 2월 13일이라는 날은 결국에 다른 범죄들이 용인되는 날이다. 그날에 마음껏 뭔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것이고 실제로 그래도 보면 화교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소위 최근에 떠돌아다니는 중국발 음모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뭐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이제 음모론에 따라서 결국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습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미국 갤러리에 올랐는가, 네. 미국 정치 갤러리에 올랐는가? 이 사람들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자꾸 중국 관련 음모론 퍼뜨리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으로 무슨 누굴 체포해가지고 오키나와 기지에 있다 이런 네. 음모론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언짢아할 것이고 사실 친윤 시위대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한미 동맹을 더
저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친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 관련 음모론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공간으로 미국 정치 갤러리를 쓰고 있다. 이런 점도 같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초코퍼즈라고 얘기를 했지만 퍼즈라는 것 자체가 숙청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영어 단어에.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한 영화를 빗대서 거기서 정말 무슨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나왔었던 그런 하루의 이 일을 다룬 그 영화처럼 마치 오는 2월 13일 날 이 헌재 앞에서 뭔가 해볼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걸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올라왔어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뭐 법무부 앞에 가면 이렇게 석상으로 서 있죠. 정의 여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헌재 불신이라는 이 컵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담겨 있는 눈을 가리고 이 여신한테 이 돌을 던지는, 먹물을 던지는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하여 점입 가경이다. 그러니까 헌재를 불신하는 이런 틀에 이런 이 뭐 컵 틀 안에서 지금 이 정의 여신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뭐랄까요 돌을 던지는 뭐 먹물을 던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 법을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취지가 될 것 같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만약에 부정을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사건이 다 헌재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헌재의 판결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헌재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재판 자체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치 재판이거든요. 그럼 정치 재판에서 항상 좌와 우가 있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속도가 좀 느리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과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패소를 했을 때 여기에 승복할 수 있는데, 지금 헌재의 어떤 진행을 보면 약간 너무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악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사실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중요한 건데 지금 2월 말 3월 초로 딱 시간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증인신문을 전체적으로 90분을 딱 한정을 합니다. 30분, 30분. 그리고 반대신문 15분, 15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침 시계를 가지고 죄를 잽니다. 이게 재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너무나 공정하게 하려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헌재 심판 자체는 스포츠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문회가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하는 것은 마이크 꺼지는 거 아닙니까? 초가 지나면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헌재 운영 자체가 저는 불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증인신문이 최순실 씨, 이제 최세원 씨를 개명했잖아요. 네. 한 매에 6시간 반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은 피고인이 주장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보장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4명 딱 정해서 어떨 때는 하루에 1명 갖고도 사실 시간이 모자랄 때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계적인 이러한 속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공격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일단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원인은 상당 부분은 헌재에서 제공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헌재가 너무 속도에 좀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우려를 더 키워갈 수 있는 여지를 헌재가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김수민 의원님, 짧게. 네. 글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헌재 변론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예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더 길었다라는 점도 있는 것이고, 이게 사건의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형사법정으로 치면 뇌물죄라든지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었는데 네. 지나간 일을 두고 뇌물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형사법정에서 따로 입증이 될 일이지만 어쨌든 헌재에서도 어느 정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라든지 미르재단, K재단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라는 시간이 뭐 한 6시간짜리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헌재에서 국무위원들은 딱히 많이 안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들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포고령에 관련해서도 위헌 위법이다 이런 판단들이 빠르게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거고 그리고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한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 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죠. 형사재판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조사한 거 있고 경찰에서 조사한 거 있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죠. 피고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선고해버리면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심판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뭐 증인이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일부 진술에 있어서 모순된 진술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증인도 더 부르고 그래갖고 심판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도 이거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이게 중요한 재판이니까 하지만 뭐 이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뭐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상실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네 편 내 편 가르는 시대, 신뢰 상실의 시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이런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왜 자꾸 커져만 가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